감리교가 이 세습 문제의 원조이고 그동안에 대단히 창의적이고 참신한 방법으로 세습을 했기 때문에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y. 네, 안녕하세요. 월간 교계 이슈픽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26, 27일 이틀간 감리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경년으로 입법의회랑 행정총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법의회가 있었습니다. 입법의회에서는 그 감리교의 교단원법이라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난 10월 말에 이 입법의회에서 어떠한 안건들, 어떠한 법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남호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리교 아마 총회 보셨을 텐데 보니까 시국도 시국이니만큼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감리교 법 개정들이 있었습니다. 연회 축소에 관한 것도 있었고요. 감리회 소속 그 신대원 신학대학원의 통합도 있었고요. 공유교회권도 있었고 응급금 삭감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좀 전반적으로 좀 견해를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감리교회 연회에서 좀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먼저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 연회를 축소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네. 이 연회가 뭐냐? 이게 장로교 노회 같은 거예요. 예, 그 개별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연합체, 약간 뭐 네. 이런 성격인데 감리교회가 현재 연회가 미주 연회까지 포함을 해서 13개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5개 또는 6개로 축소하겠다. 거의 뭐 절반을 그렇죠. 축소하는 거네요.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려면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지역의 연회들과 이제 통합을 해야 그렇죠. 이제 네. 축소가 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알려면은 먼저 연회가 왜 나누어지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예. 이유가 개입이 되어 있군요. 그렇죠. 모 목사님과 모 목사님이 다투어서 연회가 나누어지거나, 예,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네. 이렇게 연회들이 쪼개져 있는데 그 연회들을 네. 복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네. 과거부터 쭉 있었어요. 음. 예, 쭉 있다가 이번에 이제 결정이 난 거고요. 예. 사실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연회별로 편차가 너무 커요. 네. 어떤 연회는 교인이 30만 명입니다. 근데 어떤 연회는 교인이 4만 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회를 축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연회에 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회장.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영화 감독 아닙니다. 야구 감독 아니에요. 감리교회에서는요, 네. 목사 위에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게 감독이에요. 감리교회는 이 목사 사회가 마치 군대처럼 계급 사회로 돼 있어요. 공무원들 호봉제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맨 꼭대기에 누가 있냐? 연회의 대표인 감독이 있고 그 감독 중에 대표가 이제 감독회장.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장로교회 총회장인 거거든요. 네. 연회가 줄면 뭐가 준다? 감독이 줄어요. 그러면 감독 자리가 좀 치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목사님 중에, 감리교 목사님 중에 평생의 소원이 감독을 하는 게 내 소원이다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감독의 자리가 주니까 그 감독은 권한이 강화되겠죠. 네. 예, 감독이 줄어들면 이 감독권을 놓고 쟁탈이 심해질 거다라는 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의미하죠. 가뜩이나 지금까지 이 누가 감독이 되냐 이것 때문에 막 세속 법정에 가고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 감독 쟁탈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역이 넓어지면 이 연회가 거기에 교회와 목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이지만 또 하나가 이제 그 지역의 선교적인 역할을 맡는 건데 이 영역이 넓어지면 선교적인 역할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이 연회를 컨퍼런스라고 부르는데 네. 한 주에 한 컨퍼런스예요. 네.
미국의 웬만한 주가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몇 배 되잖아요. 어마어마할 텐데요. 네. 그게 한 연회가 그걸 합니다. 한반도의 몇 배를. 네. 그러니까 문제 없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연회가 축소된 거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교세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자세를 취한 게 바로 이 연회 축소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가 이제 신학대학원 합병인데요. 네네. 이거 감리교회 아주 수건 과제. 그렇군요. 였습니다. 현재 감리교회에 신학대학원이 3개가 있어요. 네.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네. 그 3개를 하나로 합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칭 웨슬리 신학대학원이라고 예. 뭔지 한다고 해요. 과거부터 합치자 말은 많았어요. 네. 이제 사람은 줄어들고 신입생은 줄어들고 이제 학교 운영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 전부터 각 세 학교가 서로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그게 되나? 잘 안 됐죠. 그래서 이번에 총회가 강제권을 행사했다. 총회가 나선 거군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신학대학원이 합병돼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생존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각 신학대학원마다 정원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뭐 경쟁률이 1대1이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이 허다하고요. 신입생 모집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3개이다 보니까 졸업생은 많이 내거든요. 네. 근데 이 졸업생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는 교회가 그렇죠. 줄어들고 네. 임지가 줄어들고 그래서 목회자 수급 문제를 또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대학원 통합 문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통합신학교를 이제 교단 직영으로 네. 하게 될 텐데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네.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준다든가 기숙사에 전원 다 무료로 뭐 입소시킨다든가 뭐 이런 네. 비전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 내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출신 학교별의 파벌 문제. 나는 감신대파다, 나는 모건파다, 나는 협성파다. 그래서 이번에 뭐 감독에 누가 나오는데 그 사람 우리 학교 출신 밀어주자. 이번에 우리 연회 어느 교회에 담임 청빙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사람이 가야 된다. 학교가 통합되면 그런 파벌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이런 건 이제 좋게 보고. 근데 이제 하나 어려움이 뭐냐면은 과연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까?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쉽게 얘기하면요, 교직원들은요,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들도 지금처럼 많은 교수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신학 박사 공부해서 교수 자리를 지망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는 일자리가 3개였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이사회나 교직원, 교수들의 이제 기득권 때문에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난관이 있을 것 방향은 같네요. 잘 잡았는데 참 힘들겠다. 뭐 이런 전망이 들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공유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당을 공유한다는 건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은 안 됐어요. 한 처소에 한 교회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을 고쳐서 네. 여러 교회가 하나의 예배 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네. 겁니다. 네.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개별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미자립 교회가 뭐 60% 뭐 그렇대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우려가 있냐면 요게 편법 세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편법 세습. 네, 이런 거죠. 어느 큰 교회가 있어요. 네.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교회 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아들이 개척한 교회를 그 같은 건물에 공유교회로 두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버지 교회 A 교회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뭐 아들 교회 B 교회는 오후에 예배드린다. 야, 그럴 수가 있겠네요. 별도의 두 교회예요. 예, 그러면서 그 연세 드신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그 옆에 교회로 B교회로 옮겨갈 가는 수 거죠. 있게 네. 이런 이제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워낙에 감리교가 이 세습 문제의 원조이고 그동안에 대단히 창의적이고 참신한 방법으로 세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창조성이 여기서도 네. 발휘되지 않겠냐는 교회를 예배당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나 장로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드릴 수 없다. 뭐 이런 네. 단서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냐. 구체적인 또 보완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는 이 공유교회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현실적인 문제고 뭐 네.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응급비 삭감인데 네. 응급비 그러면은 우리 일반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금입니다. 네.
은퇴하신 목사님들 연금. 현재는요, 어떻게 연금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근무 연수.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감리교 목사로서 40년 근무했다 하면 40 곱하기 해서 23,000원을 곱합니다. 40 곱하기 23,000원에서 최대 월 9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현 시스템인데 이걸 어떻게 고쳤냐면은 근무 연수 곱하기 네. 기준금이 아까 23,000원인데 그걸 2만 원으로 줄였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월 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변경을 하게 되었냐? 일단은 기금이 고갈되고 있어요. 감리교 응급 시스템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감리교의 연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 개인이 내는 게 있고 소속 교회가 내주는 게 있습니다. 목사 개인이 맨 처음에 목사가 되려면요, 네. 의무적으로 이 연금, 교단 연금, 네. 응급에 가입을 해야 돼요. 아, 먼저 가입을 해야 네, 되는군요. 근데 가입할 때 가입비가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은 자기의 한 달 월급입니다. 초임 목사로서 예.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200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3년마다 네. 1월치 월급을 내야 돼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그거와 별도로 교회는 네. 매달마다 네. 그 목사 응급비로 해가지고 이제 교단의 연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이 응급비를 이제 삭감하는 이유는 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뭐 듣자 하니 옛날에 이 응급 투자를 한번 실패해가지고 그렇군요. 크게 기금 손실을 본 적이 있대요.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이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낸 거로 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응급을 드려야 되는데 네. 교회가 줄어들고 젊은 목사들은 줄어드는데 받아야 되는 연세 드신 목사님은 많아지니까. 많아지고, 네. 그래서 이 응급재단에서 전문 컨설팅을 좀 받았대요. 예, 컨설팅을 받았더니 그쪽에서 컨설팅 업체에서 제안한 게 최대 60만 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이 왔는데 여기에 이제 작은 교회 목사들이 반발을 하죠. 뭐 큰 교회 목사들은 큰 관계 없어요. 60만 원 받으나 안 받으나 관계 없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작은 교회 목사님 중에서요, 국민연금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 대책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60만 원에다가 뭐 노령연금 조금 하면 이거 살 수가 쉽지 없어요. 않죠. 예. 그래서 막 반발해서 현실화해서 절충안을 낸 게 네. 아까 말씀드린 80만 원으로 그렇군요. 절충안을 낸 거고요. 아유,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응급비 삭감된 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어쩌겠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 목회자 노후 대책 문제는 네. 교단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개정해도 네. 2030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그런 비관론도 네. 있습니다. 감리교가 전반적인 어떤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커요. 근데 이게 감리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런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좀 교회법, 특히 교회 재판에 관한 좀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결의 중에서요, 그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5조 5항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교회 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교회 재판에서 패소하고 사회 법정에 제소할 경우에는 출교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출교에다가 정직과 면직까지 더해져서 법에 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건은요, 처벌 수위를 낮춘 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거 이 두 경우에 해당돼요. 네. 그게 뭐냐면 교회 재판 받기 전에 사회 재판으로 먼저 간 경우. 아니면은 교회 재판에서 패소하니까 사회 재판으로 가져간 경우. 네. 예, 이 두 가지 경우에 과거에는 출교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사형이에요. 그럴 수 예, 있죠. 사형에 처한다인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뭐 징역 3년 뭐 이렇게 약한 규칙도 추가시킨 거예요. 사실 이 규칙은요, 이미 사문화된 규칙입니다. 실효성이 없어요. 보세요. 어떤 경우에 감리교회에서 세속법정으로 많이 가져갔을까요? 그동안 뭐가 많았냐면요, 감독회장 선거 관련된 건으로 사회법정 간 게 많습니다. 역시 정치적인 문제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감독회장에 출마했다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총회장급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법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지거나 뭐 어떻게 이번에 여기서 개정한 거에 해당이 된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그 왕 목사님을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출교시킬 수 있을까요? 못 시켜요. 이미 사문화된 법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법으로 가는 게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회법으로 갔는데 원고가 지고 피고가 무죄가 났어요. 네. 이 피고가 죄가 없어서 무죄가 나는 게 아니라 네. 증거불충분으로 문제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 네. 입증하기가 어렵거나 네. 뭐 증언에만 한다든가 그래서 뭐 나쁜 짓 한 목사가 좋은 변호사 써서 이겨버리면 그게 뭐 그게 진짜 이게 정의냐 네. 뭐라는 거죠. 사실 이번에 이 개정된 이 규칙은 삭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예 예. 삭제를 해야 예. 돼요.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으면요. 네. 사회법에 도움을 받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종교개혁 때도 네. 루터가 종교개혁 했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 당시에 제후 권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조금 처벌을 완화하긴 했지만 네. 그거보다는 사회법에 네. 뭐 안 가는 게 좋지만 그렇죠. 이제 가는 경우에 네.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네. 교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 망가진 총회와 부패한 교회 재판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참에 이거를 아예 삭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그나마 처벌 수위를 낮춰서 좀 수정한 건 그나마 좀 낫다고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자정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참 좀 씁쓸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교회가 좀 자정 능력을 상실해서 뭔가 사회 법정을 간다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러한 일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